오늘 이야기는 전쟁 뉴스 한 줄을 넘겨 돈의 지도를 접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단이틀의 공백이 중동의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름값과 통장까지 흔드는지 그 숫자가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과 이란의 무시, 그리고 대규모 공습 뒤에 갑자기 등장한 유해 선언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장면은 그 짧은 48시간 안에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던졌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발전소 같은 핵심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식의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3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 사이 테헤란의 하늘은 거대한 폭발로 뒤덮였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더 낯설고 불길한 장면은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밤새 폭탄이 떨어진 뒤 트럼프는 오히려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핵심 에너지 시설 공격은 5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트럼프의 발언은 기름값을 누르고 다음 군사 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숨가빴던 48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계산이 오갔던 걸까요? 왜 가장 거친 말 다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유해가 나왔던 걸까요? 이란 현지 시각으로 3월 22일 밤 자정을 넘긴 뒤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알자지라 테헤란 특파원은 도시 동쪽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폭발이 연달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표현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중동 분쟁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베테랑 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례 없다고 말할 정도라면 단순한 국지 폭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테헤란 상공에서는 방공망이 계속 움직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곧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인기 전력이 도시 하늘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격은 수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훨씬 더 구조적인 타격이 이어졌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전쟁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중부의 야즈드도 그 선 위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혁명수비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지하 깊은 시설까지 노리는 벙커버스터가 집중적으로 투하됐다는 이야기가 뒤따랐습니다. 벙커버스터는 말 그대로 땅속을 파고들어 내부에서 폭발하는 무기입니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지하시설을 전제로 만든 방어를 정면에서 부수기 위해 설계된 폭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이 포착됐다는 말은 더 섬뜩합니다. 지하에 보관되던 미사일이나 탄약이 한꺼번에 유폭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지 하나가 맞은 것이 아니라 기지라는 체계 전체가 무너졌다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시설의 파괴가 아니라 발사 능력의 소거에 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부쉐르 공군기지도 강한 타격을 받은 곳으로 언급됐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이 기지에는 전술 탄도미사일과 대량의 폭탄이 떨어졌고 화염과 짙은 연기가 기지 전체를 덮었다는 묘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타브리즈, 코라마바드, 반다르 아바스, 아흐바즈까지 이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도시의 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인프라와 군사축이 흔들리는 밤이었던 셈입니다. 민간 피해에 대한 숫자도 무겁습니다. 이란 적십자가 전쟁 이후 지금까지 8만 개가 넘는 민간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고 학교 65곳과 병원, 약국 같은 필수 의료시설 32곳도 공격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일상의 붕괴가 들어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군사시설만 부수지 않습니다. 도시는 먼저 흔들리고 사람의 생활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번 공습에 동원된 미군 전력도 압도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B-1B 비폭격기가 출격했고 이륙전 제이담을 대량 적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이담은 기존 폭탄에 위성 유도 체계를 붙여 목표를 정밀하게 때리도록 바꾼 장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적재 장면이었지만 실제 의미는 오래 준비된 타격 계획의 가시화였습니다. B-52H에도 대량의 폭탄이 실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B-52는 한 번 뜨면 최대 32톤에 이르는 폭장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항공모함 전투기 50대까지 가세했다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상대의 지휘, 저장, 발사 능력을 동시에 눌러버리는 공중우세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가 갈라집니다.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미군 탄약이 바닥나 장기전을 버티기 어렵다는 식의 분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란 전장에서 주로 쓰인 무기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 제공된 것은 주로 155mm 포탄이나 하이마스 로켓 같은 육군 중심 탄약이었고, 지금 이란 공습에 쓰이는 것은 제이담,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벙커버스터 같은 공군 전용 전력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재고의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0파운드급 폭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은 전략 자산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지원했으니 미국도 더는 오래 못 버틸 것이라는 대중적 인상과 실제 공군 작전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현장을 보는 전문가들이 4주째 이어지는 대규모 공습을 보며 놀랐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란도 그대로 맞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자탄식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탄식이라는 말은 한 발 안에 여러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어 넓은 면적을 타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은 발전소를 직접 맞히지 못했고 주변 민가로 떨어져 민간인 피해를 낳았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근에서도 탄도미사일 궤적이 포착됐다고 전해졌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전역에 비상공습 경보가 울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이 자국 발전소를 건드리면 이스라엘은 물론 미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변 국가들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국방위원회는 자국 해안선이나 섬을 건드리는 순간 페르시아만 전역에 기뢰를 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호르무즈 해협만이 아니라 바다 전체를 인질로 잡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해협은 좁지만 공포는 넓게 번집니다. 항로가 물리적으로 남아있어도 선박이 들어가지 못하면 바다는 닫힌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 나온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어쩌면 전쟁 자체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낙관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발전소 같은 핵심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 동안 멈추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격 다음 날 아침, 전쟁의 문장이 갑자기 협상의 문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한 적도 간접 접촉을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다음 군사행동 전의 숨고르기일 뿐이며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가장 강한 최후 통첩 뒤에 가장 짧은 유예가 뒤따랐는가? 이 질문은 결국 지난 4주의 전쟁 흐름 전체를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커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4주째 사실상 막혀있는 이 물길이 지목됩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이 2월 28일 전쟁 발발과 함께 사실상 닫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바닷길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니 지나갈 수 있어도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을 위협했고 그 결과 해상보험과 운항 자체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도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정리됐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대사건이 벌어졌다는 서사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장면은 그 직전까지 평화적 핵 협상이 오히려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는 주장에 있습니다. 공격 하루 전인 2월 27일 오만 외무장관이 역사적 돌파구를 찾았다고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전면 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이며 거의 합의 문턱까지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화가 문 앞까지 왔다고 믿던 순간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진 사건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배후의 이름들도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트럼프에게 이란 공격에 강한 논리를 제공했다고 전해졌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MBS 왕세자가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이란 공격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메네이의 구체적 동선 정보까지 넘겼다는 말도 덧붙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전쟁은 우발이 아니라 여러 축의 의지가 겹쳐 폭발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란의 보복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와 미군 기지, 걸프 지역 국가들에까지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은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처럼 직접 전쟁 당사자가 아니던 나라들까지 공격 범위에 넣으면서 중립 공간을 스스로 줄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직 CIA 이 국장 페트레이어스는 이를 역대급 전략 실수라고 평가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타르가 자국 영공에서 이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장면도 그런 맥락 위에서 이해됩니다. 전쟁은 적을 많이 만들수록 강해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마지막까지 중립으로 남느냐가 때로는 군사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4주 동안의 전황은 대체로 미군이 우세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미군은 이란 내부 7,000곳이 넘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고 이란 군함도 140척 넘게 침몰시켰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전쟁 초기에 비해 90% 줄었고 드론 공격력도 83% 감소했다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미 중부사령관 쿠퍼 제독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는 점이 이 수치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해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전쟁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하늘에서는 미국이 이기고 있지만 바다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섰고 국제에너지기구 수장은 지금이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전선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3월 20일,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란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거리는 약 4,000km에 달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이란 미사일 사거리 2,000km를 2배 가까이 넘어서는 장면처럼 읽혔고 그래서 유럽 주요 도시들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트럼프의 48시간 최후 통첩은 바로 그 미사일 공격 다음 날 나왔습니다. 이 연결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통첩을 분노의 말로 읽었고 누군가는 그보다 더 차갑게 계산된 반응으로 읽었습니다. 진짜 그림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여기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닉슨 시절에도 언급됐던 방식으로 상대에게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공포를 심는 전술입니다. 포커판에 비유하면 가진 패를 모두 보여주지 않은 채 계속 올인을 던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허세로 보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실행하면 그 뒤부터는 협박만으로도 상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것은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공격 유예를 선언한 것은 대화만 되면 출구를 열어줄 수도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폭격과 유예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협상 전술의 언어로 보면 오히려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공포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탈출구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그렇게 강한 경고를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보면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손에 쥔 사실상 유일한 초대형 협상 카드입니다. 체스판에서 다른 말은 거의 잃었지만 아직 퀸 하나로 상대 왕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카드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이란은 미국과 거래할 언어를 잃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비치면 내부 민심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500만 명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겹치면 이란 정권은 밖으로는 미국과 싸우고 안으로는 국민 분노를 견뎌야 하는 이중 압박 속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해협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정권의 호흡기처럼 작동합니다. 다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전쟁 비용으로 이미 $180억 썼고 내년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고유가와 장기전은 트럼프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역량을 더 깊게 무너뜨리길 바랄 수 있습니다. 같은 전쟁을 두고도 각자의 끝내는 시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걸프 국가들의 처지는 더 절박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미사일 위험과 경제 충격을 동시에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증시는 이미 20% 넘게 하락했고 경제 성장률도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봉쇄가 2달만 더 이어져도 카타르나 쿠웨이트 경제가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습니다. 이 나라들의 전쟁은 안보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현금 흐름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특히 묘하게 움직이는 나라로 영국이 언급됩니다. 겉으로는 방어 지원에 한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핵 추진 잠수함 HMS 앤슨이 이미 아라비아해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그 바다까지 오려면 몇 주 전에는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쟁이 공개적으로 커지기 훨씬 전부터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손으로는 방아쇠를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 싸우는 방식도 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군 지휘관 인터뷰에 따르면 전쟁 초반 수십 대씩 날아오던 드론이 이제는 한두 대씩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무기 창고가 비어간다는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지휘 체계가 훼손돼 각 부대가 따로 버티는 국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란은 이를 어떤 이름으로 포장하든 화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현실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미사일이 남아있어도 발사대가 파괴되면 숫자는 더 이상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실제로 쏠 수 있느냐입니다.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재고보다 플랫폼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태를 두고도 흥미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미군 제독은 물리적 항로 자체는 여전히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란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유조선이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란 선박 140척 넘게 파괴하며 바닷길을 치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마지막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기뢰입니다. 기뢰는 바다 밑에 숨겨놓는 폭탄으로 오래된 무기처럼 보여도 여전히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무서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기뢰 한 발 때문에 미국 최신 군함이 사실상 무력화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란이 페르시아만 전역에 기뢰를 대량 부설했다면 상황은 단숨에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폭격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제거에 몇 달이 걸리는 청소의 전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가르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일 유예 기간 동안 실제로 대화가 진전돼 전쟁이 봉합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대화가 실제한다면 이란이 해협을 부분적으로라도 열고 미국이 핵심 공격을 멈추는 식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림입니다. 도박 시장에서조차 다음 달 안에 전쟁이 끝날 확률을 높게 본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선은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역시 길게 끄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로 읽혀왔습니다. 압도적 무력으로 상대를 눌러놓고 짧은 협상으로 정리하는 그림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이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큰 흐름을 정리했던 기억이 이 비교에 자주 불려 나옵니다. 다만 그때 후세인을 살려둔 결과 더 큰 전쟁이 뒤따랐다는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이란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미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훨씬 거친 시나리오입니다. 미 해병대가 직접 상륙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여는 장면입니다. 수천 명의 해병대를 실은 미국 강습 상륙함이 이미 중동 근처로 이동 중이며 도착 시점이 4월 중순쯤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시점에 미군이 이란의 섬을 직접 점령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 작전에 일부 참여할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기뢰입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이 이란의 기뢰 부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상륙이 곧바로 항로 개방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병력을 넣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바다를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은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 어두운 방향입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려 주변 걸프 국가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민감한 시설을 실제로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같은 곳에서 방사능 유출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역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시장은 즉시 패닉에 빠질 수 있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7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는 다시 70년대 오일 쇼크의 기억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주유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고 경제는 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공급망이 더 복잡하고 에너지 의존 구조도 더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충격이 오더라도 체감은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란 내부의 정치 격변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생활은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수백만 명 규모의 시위가 있었고 강경 진압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미국이 압박하고 안에서 시민이 움직이면 체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예전 왕조가 무너졌던 혁명기의 기억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지도부가 과거처럼 강한 상징성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까지 겹치면 균열은 내부에서 더 빨리 번질 수 있습니다. 정권 붕괴는 언제나 서류위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균열이 누적돼 온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앞으로의 열쇠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실제로 비밀 접촉이 진행되는지, 미 해병대 도착 이후 상륙 결심이 내려지는지, 이란의 기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내부 시위가 언제 어떤 형태로 폭발하는지, 그리고 고유가에 분노한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압박하는지가 그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전쟁이 결국 불안정한 정지 상태로 갈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그 정지가 평화를 뜻하는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미국이 결국 이기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면 실제로 그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전체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늘에서는 미국이 우세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목줄을 여전히 이란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교관은 이란 정권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테러나 해상 위협으로 에너지 가격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이 얻어맞더라도 세계 경제를 움켜쥐는 능력을 유지하면 그 자체를 승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군사적으로 밀려도 전략적으로 버티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미사일과 선박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버티기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탄약 부족론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경제 매체들은 미국 재고가 바닥나 전쟁 지속이 어렵다는 식의 분석을 내놨고 실제로 이틀 만에 수조 원어치 폭탄을 소모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장관은 아직 충분한 재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 탄약과 지금 이란에 쓰는 공군 탄약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당성입니다. 평화 협상이 진전되던 와중에 기습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국제 규범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정당 방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한 만큼 이 논쟁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늘에서는 미국이 압도하고 있지만 바다에서는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전 세계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48시간 경고는 거대한 드라마의 도입부였을 뿐이고 진짜 승부는 유조선이 다시 그 물길을 평온하게 지나가는 날에야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협이 하루 더 닫히면 우리 주유소 가격이 오르고 겨울 난방비가 흔들립니다. 한국이 쓰는 에너지 상당량이 그 바다를 지나 들어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동의 포성이 곧 우리의 물가가 됩니다. 멀리서 시작된 전쟁이 결국 식탁과 장바구니의 숫자로 돌아온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폭탄의 양보다 바닷길의 공포를 누가 먼저 거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그 물길 위의 불안은 정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